네, 김정은 위원장의 공군 사랑이 또 한 번 드러났습니다. 전투 비행술 경기대회에 전용기를 타고 나타났는데요. 이 경기대회에서는 북한의 전투기들이 총 출동했다고 합니다. 어떤 기종들인지 궁금한데요. 오늘 이 시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편 김정은은 잠수함, 탄도탄 시험 발사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군사 행보에 담긴 정치적인 속내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국대학교 북한학과의 김용현 교수 나와 계시고요. 한국국방안보포럼의 양욱 연구위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정은 위원장이 전용기를 타고 공군 비행술 경기대회를 찾았다, 이런 내용인데요. 우선 저희가 같이 화면을 좀 짧게 만나보시고요. 대담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김정은 동지께서 타신 전용기 참매 1호기가 갈마 비행장 상공을 나르며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 구분대들에 대한 사열 비행을 했으며, 네, 이게 조선중앙TV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기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인데요. 우선 양 의원님, 오늘 그 모형을 잠깐 좀 들고 나오신 것 같아요. 이게 이름이 참매 1호기라고 하는데 실제 그거랑 지금 모형이랑 똑같은 기종인 거죠? 예, 같은 기종입니다. 이제 네. IL-62 인류신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이제 여객기고요. 예. 이 여객기가 사실은 나온 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967년에 처음 만들어진 오래된 기체입니다. 거네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것을 이제 북한이 도입을 한 것은 79년부터 도입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김정은 전용기가 VIP 기체로 사용하는 기체는 이제 이 기체마다 코드 번호가 있습니다. 네네. P618이라는 기체를 활용하는데 이게 이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85년에 도입된 기체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뭐 30년이 거의 다 된 기체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기체의 그 뭐라 그럴까 특징적인 그런 부분을 보면 보시다시피 이 엔진이 이렇게 뒤쪽에 달려 있습니다. 엔진이 뒤쪽에 달려 있어서 굉장히 좀 정숙성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비행기 탈 때 엔진이 이쪽에 달려 있으면 좀 비행기 안이 굉장히 시끄러운데 그렇죠. 최대한 뒤로 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숙성이 좋고, 근데 사실은 이 기체가 너무나 낡다 보니까 그러게요. 예. 그 EU,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 고려항공이 지금 이걸 운행을 했었는데 이 비행기는 EU에 내릴 수 없다. 2006년 3월에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안정성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고 예. 그랬고요. 사실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던 이 IL-62 5대를 북한이 총 쐈습니다. 근데 1983년 7월에 한 대가 추락을 했습니다. 아프리카 기니아에서 추락을 해가지고 23명이 사망을 한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현재 4대가 운행 중인데 불안하니까 EU 국가 내에는 내리지 마라.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기체는 그렇게 그 민간용으로 활용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EU에서 착륙하지 말라고 할 정도면은 너무 오래돼서 위험하다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참매 1호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의 어떤 국가 수장들이 타고 다니는 전용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랑 비교했을 때 수준이 어느 정도로 보신가요? 도입될 당시에는 사실 그닥 나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한 80년대 대한민국의 전용기를 생각을 하면은 예. 737 기종을 전용기로 썼습니다. 네네. 대통령 전용기로 굉장히 작은 기종이고요. 그거에 비해서는 거리도 이게 크기도 크고 이게 한 이제 최대 탑승하면 186명까지 탑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중형, 그러니까 대형 항공기 여객기까지는 아니고 한 중형 정도는 되는데 이 날아가는 거리도 한 10,000km 정도 날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혹시 김정은이 그 이제 러시아 전승절에 방문하지 않겠느냐. 근데 그때 이제 김정은이 그 국내에서 타고 다니는 조그만 전용기가 아니라 네. 큰 이 참매 1호를 타고 갈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예.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이제 그때 썼던 이제 AN148이라는 기종은 거리가 짧아서 중간에 기착을 몇 번 하고 주유를 하고 가야 되는데 얘는 단번에 모스크바까지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탔으면 얘를 타지 않았겠느냐. 이제 그런 관측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모형을 같이 보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기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교수님께 좀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비행훈련 한 게 원산에 있는 갈마 비행장이라는 곳에서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이 갈마 비행장이 최근에 보수가 돼서 공사를 좀 했던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좀 뭔가 문제가 있어서 바꾼 걸까요? 지금 이제 그 북한에서 이 동해안 쪽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비행장이 이제 갈마 비행장이다 볼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갈마 비행장을 이용해서 외국의 관광객들이 금강산이나 또는 이제 앞으로 북한이 마식령 스키장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그 스키장으로 그 외국인들이 갈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항공 거점이 갈마 비행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마 비행장에 대한 보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역시 이제 북한이 그 공군력이 뭐 우리하고는 뭐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그 낮은 수준입니다만 그러나 그 북한의 기존의 공군 그 전투기랄지 네. 이런 공군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비행장 보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갈마 비행장의 보수가 이루어지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뭐 가장 좀 중점적으로 둔 것이 외국인들 유치하는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좀 네네. 확장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는데 그 위원님 일단 그 참매 아까 1호기 외에도 지금 몇 가지 더 들고 나오셨는데 이번에 비행술 경기대회 등장한 전투기들 북한에서 가지고 있는 보유한 전투기들을 다 동원했다고 그러거든요. 예, 어떤 물론입니다. 종류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기종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그 15부터 시작해서 미그 29까지 굉장히 다양한 기종이 총 몇 나왔는데 대가 나왔죠? 이번에? 43대가 나왔다고 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각 종류씩 다 끌고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종류별로 한 4대씩 보니까 끌고 나온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쫙 늘어놓고 이제 같이 비행을 하는데 이걸 보고 있는 순간 제가 느낀 거는 네. 마치 에어쇼의 클래식 비행기들의 비행을 보는 듯한 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거기 보면 이제 미그 15나 미그 17 예, 같은 기종은요. 미그 15 전투기는 그 17하고 15하고 17은 6.25 때 썼던 비행기. 오래됐다는 말씀이시죠? 엄청나게 오래된 거죠. 그러니까 미그 15 같은 경우는 이제 1949년에 처음 나왔고요. 예. 미그 17 같은 경우는 뭐 1952년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런 기체들을 아직까지 운용을 하고 있다. 각각 100여 대 이상씩 운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걸 우리가 이 항공기 역사에서 제트 전투기 중에 1세대 전투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그 19하고 미그 21. 사실은 이게 북한의 현재 공군의 제일 주력입니다. 근데 이게 보면 미그 19 같은 경우는 1955년도에 첫 기체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미그 21 같은 경우는 1959년에 처음 나왔습니다. 이게 뭐 엄청나게 오래된 기종이죠. 근데 이게 주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2세대 전투기라고 그러고요. 네. 그다음에 또 들고 나온 게 미그 23이라는 기종이 있습니다. 네. 요게 이제 1970년대 이제 나오고 북한이 받은 건 1980년대 중반에 받았는데 숫자가 별로 안 많습니다. 한 40여 대밖에 안 됩니다. 이게 이제 3세대 전투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북한이 가진 가장 최신의 전투기는 미그 29입니다. 이건 이제 1980년대부터 나온 기종이고 북한이 근데 사실 이걸 되게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해봐야 한 18대 정도에서 뭐 많아봐야 40대 미만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기종들을 전부 꺼내다가 그 북한의 공군력을 좀 과시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독특한 것은 그 IL-28이라는 폭격기가 이번에 처음 이제 좀 이 행사에 나온 겁니다. 네. 이 IL-28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북한이 가진 유일한 폭격기고요. 이 이제 폭탄을 장착할 수 있는 양이 이제 한 4톤 정도의 폭탄을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폭격기라는 게 의미가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북한이 지금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혹시라도 이런 폭격기 안에 핵폭탄, 투하하는 폭탄을 이제 핵탄두가 장착된 것을 가지고 공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어떤 이런 걱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게요. 사실은 IL-28 같은 경우도 역시 너무나 오래된 기종이어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달고 비행할 수 있는 분량이 4톤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대한민국이 가진 F-15 전투기가 그 폭장을 장착할 수 있는 양은 11톤입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쳐다보고 있으면서 과연 이런 그 항공력을 갖고 대한민국의 그 어떤 공군에게 대항을 하는 북한의 모습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궁금해지는 게 좀 이어지는 질문이긴 한데요. 이게 40년대, 50년대 만들어진 전투기들이 예. 아까 노후화됐다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이게 실제로 위험하진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보수나 어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사실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기체가 오래됐다는 거는요. 그러니까요. 이미 제조하는 제조사가 제조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그러니까요. 되겠습니까? 예. 부품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자동차 오래된 부품 한번 구하려면 난리가 나는데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항공기에서는 동류 전환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여기서 쓰는 거 부속을 빼서 딴 거에 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품을 맞바꿔치면서 운용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동류 전환을 통해서 이제 운영을 해야 되고요. 동류 전환을 하다 보면 실제 100대를 가지고 있어도 날릴 수 있는 거는 뭐 50대, 40대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예. 이걸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게 2년 전에 2013년 7월에 청천강호라는 배가 파나마에서 잡혔습니다. 그렇죠. 그 안에서 우리가 봤던 게 뭐냐면 미그 21에 그 완전한 기체 2개를 분해해서 넣었습니다. 네. 그리고 엔진이 15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결국 북한이 주력으로 쓰는 미그 21 거의 한 200대 가까이 되는데 이 기종들이 부품이 너무나 부족하니까
대부분 국가들이 지금 미그 21을 안 날립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나라들에 있는 부품, 사여져 있는 중고 기체에서 부품을 떼와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지금 사다 쓰고 있다. 그만큼 지금 북한의 주력기의 유지 운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거에 대한 반증이 되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아까 양 의원님께서 이번에 경기 대회 하신 거 보고 사실 클래식 에어쇼 보는 것 같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노후가 되고 이후에선 특히나 착륙 허가까지 안 나는 이런 노후된 전투기들을 네. 이번에 이렇게 대대적으로 북한이 가지고 있는 걸 그러니까 다 가지고 나온 거니까요. 네. 이렇게 공개한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그것은 이제 우선은 형식적으로 보면 이번이 이제 정전협정 체결 62주년. 그렇죠. 그걸 기념하는 사실은 이제 그 항공 사열 비슷한 행사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북한이 갖고 있는 그런 모든 기종의 미그 29를 제외한 나머지 기종을 다 들고 나왔는데 그것이 정전협정 이후에 북한이 갖고 있는 어떤 공군력을 전부를 좀 보여주고자 하는 이런 의도가 있다 하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예. 또 하나는 북한 내부용 성격이 강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에어쇼 비슷한 그런 행사를 할 때 외부에서 봤을 때 우리 양욱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뭐 클래식한 그런 그 기체들이거든요. 그렇죠. 이것이 그 외부에 비춰졌을 때는 상당한 그 북한이 갖고 있는 그런 군사력의 수준을 오히려 민낯을 보여주는 이런 네. 측면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데 내부적으로는 북한 주민들에게는 그것이 북한이 이 정도의 어떤 그 공군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측면. 그다음 또 하나는 뭐 이 부분은 뭐 그렇게 연결을 쉽게 시키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지금 한미 군사훈련이 곧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제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이제 곧 이루어지는데 이런 훈련을 앞둔 상황에서 북한이 좀 어쨌든 그 공군력의 무력 시위를 통해서 그 훈련에 대한 반대 이런 것을 간접적으로 좀 보여주는 시위하는 그런 형태로 이번에 이제 네. 갈마 비행장에서의 그런 에어쇼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전투기들을 다 이렇게 공개를 함으로 해서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것과도 내부적인 파급력은 다르다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하나 눈에 띄는 기종이 오늘 들고 나오셨는데요. 양 의원님 AN2라는 기종입니다. 예. 제가 듣기로는 이거를 북한에서 한 300여 대 정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기종이길래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나요? 사실 이제 이게 소련에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1947년에 그러니까 그 소련이 굉장히 그 농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 지역에 농약을 살포하고 그다음에 어떤 물자를 보내고 하기 위해서 소형으로 만든 기체입니다. 보시다시피 이게 굉장히 옛날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복엽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복엽기인데 이게 장점이 뭐냐면 복엽기니까 이 굉장히 저속으로 날 수가 있고요. 저속으로 날면서 내릴 때도 우리가 보통 이게 힘이 센 비행기는 이 활주거리가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이렇게 그 천천히 나는 비행기 때문에 거리가 짧습니다. 즉 거의 이런 이 공항이 짧아도 거기서 운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리가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래서 이 포장이 잘 안 된 도로에서도 뜨고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활용이 됐고요.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러시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동국공 국가들은 거의 다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너무 인기가 많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Y5라고 그래서 중국에서도 면허 생산을 했었고 그다음에 폴란드에서는 1960년대부터 아예 시설을 받아가지고 2002년까지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네. 18,000대나 이 기체가 생산이 됐고요. 아직까지도 러시아나 동국권에서 날아다니는 기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국군도 아직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기종 같은 경우는 아직 중국에서는 아직 생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관련된 부품을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어떤 이제 이런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기체를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보시다시피 이제 굉장히 옛날 기종인데다가 이 앞에 있는 프로펠러가 쇠가 아니라 목재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기체들이 이제 이 껍질이 예. 캔버스 천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비행기를 우리가 탐지하는 레이더 아니겠습니까? 예. 레이더는 금속을 맞아가지고 해서 그 돌아오는 거를 탐지를 하는 건데 얘는 이제 그런 천이나 이제 목재 같은 거다 보니까 그런 탐지율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대한민국 그 어떤 공군이 레이더 시스템이 굉장히 약할 때는 얘가 굉장히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탐지를 못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 공군이 PSI라고 그래서 공중 조기 경보기까지 띄워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적어도 레이더를 지금 계속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북한이 이걸 막 띄워가지고 막 훈련을 하고 해도 우리 군은 다 손바닥처럼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전만큼 어떤 그런 위력적인 모습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이제
전투기 같은데 지금도 그러면은 많이 이제 북한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전투기인가요? 물론이죠. 한 300여 대 정도를 북한이 운용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근데 아마 실제 가동률은 그거보다 좀 떨어질 겁니다. 근데 워낙 근데 이거에 대한 공포가 우리 군이 많다 보니까 네네. 대한민국 군에서도 이거를 도입을 했습니다. 폴란드에 생산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T11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훈련을 하면서 이제 왜냐면 우리 군인들이 이걸 보고 훈련을 해야 되니까요. 예. 그걸 하고 있고 그래서 얼마 전에 한 6월 25일에 우리 공군 그 훈련기가 한 대 떨어졌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때 떨어졌던 기종이 바로 이 기종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전투기에 북한에 보유하고 있는 전투기에 대한 이야기들 몇 가지 좀 짚어봤는데 그 교수님 이번에 네네. 비행술 경기 대회에서 이제 나타난 인물 중에 등장한 인물 중에 좀 눈에 띄는 인물이 있는데 네. 최용호라는 인물입니다. 인민군 항공 사령관이라고 하는데 네. 별 3개에서 이번에 진급을 했어요. 별 4개로.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대장인 거죠? 그렇죠. 상장에서 대장으로 진급한 거죠. 글쎄 이게 김정은이 최근에 어떻습니까? 이게 공군에 좀 힘을 실어줬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최용호의 이번에 이제 공식 직위는 예. 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 사령관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2014년도에 사실 이병철이라고 하는 그 공군 사령관이 있었는데 이 후임으로 네. 최용호가 후임으로 이제 사령관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그 대장 진급이 확인이 됐는데요.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공군과 해군이 상대적으로 북한군에 차지하는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북한이 공군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그 전투력이랄지 또는 공군에 대한 중시 이게 김정은 제1위원장의 중요한 어떤 군사 그런 시책이 되기 때문에 공군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 최용호의 대장 진급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사실 이제 북한의 공군 중시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지만 북한이 갖고 있는 전투기랄지 여러 그 공군의 전투기나 여러 가지 뭐 폭격기나 여러 가지 기종들이 네. 사실은 북한의 경제력에 견줘봤을 때 지금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상공에서 떠다니는 비행물체를 우리 공군에서 제대로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데 거의 뭐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북한의 공군의 전투기의 운행도 그렇고 기종도 그렇고 뭐 그런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 뭐 그렇게 본다면 공군 중시 행보라고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 북한의 공군의 전투력이랄지 이런 것들이 개선되고 있지 않은 이런 상황은 상당히 또 모순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공군 전력에 대한 이야기들 사실 조금 시간이 좀 허락이 되면 더 여러 가지 좀 여쭤볼 게 많은데 마지막으로 저희가 하나만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이 공군 부분도 그렇지만은 잠수함 전력에도 네. 아주 좀 보면 각별한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기록 영화에서 잠수함 또 그 기지를 공개하기도 했는데 예. 어떻습니까? 그만큼 나 자신 있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까? 자신이 있다는 걸로 볼 수 있죠. 근데 사실은 네. 김정은이 보여주지 않더라도요. 지금 38로스 같은 그런 데서 보면은 네. 다 이게 민간 위성 사진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집에서 구글어스로만 봐도 예. 최신 사진들이 업데이트가 돼 있습니다. 아. 그래서 결국은 이제 보안 문제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안의 문제가 안 될 시설만 보여주는 것이고, 근데 그럼 보여준다는 거는 뭐냐면은 봐라는 겁니다. 이걸 봐라. 우리가 이런 잠수함 전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서 이렇게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을 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우리가 위험한 존재고 함부로 우리가 건들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하고 협상을 할 때 우리의 룰에 따라와라.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러니까 어떤 협상이나 대화를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네. 거기에서 자신들이 좀 더 높은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그런 전략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교환 가치가 뭔가 있어야지 상대방이 뭔가를 많이 줄 거 아닙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신의 위험함을 보여주면서 몸값을 잔뜩 올려놓은 상황에서 혹시라도 뭔가 이렇게 반대급부를 받을 때 예. 이제 그 어떤 나가는 그런 걸 생각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근데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상황을 국제 정치 상황을 많이 봐왔지만은 대부분의 독재자들이 어떻게 보면 핵을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 이 제거되는 상황들이 지금 반복이 됐기 때문에 과연 김정은이 어떤 핵을 놓을 수가 있겠느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논란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요. 이게 의미하는 게 이거 엄청난 의미가 이게 뭐냐면 지난 5월에 사출 시험 예, 했는데 맞습니다. 성공한 걸로 보십니까? 그걸 궁극적인 성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성공을 향한 첫 단계, 아주 의미 있는 첫 걸음이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잠수함에서 이렇게 발사를 해서 물 위에 올라온 다음에 예. 띄워서 이제 한 거의 뭐 몇백 미터를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물 위에서 발사할 수 있다는 능력만 보여준 거고요. 근데 그것이 제대로 유도가 돼서 목표를 타격하는 건 또 다음 문제입니다. 그 단계까지 갔는지 좀 지켜봐야 될 건데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자체를 발사하고 시험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의미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역사 속에서 보면 핵 전략을 의미할 때 네. 서로 이렇게 전쟁이 나지 않기 위해 견제하는 그런 수단들이 있었습니다. 핵 전략의 3요소라고 하는데 그 3요소가 뭐냐 하면은 ICBM, 대륙간 탄도탄, 그다음에 핵폭격기, 네. 그러니까 폭탄 떨군 핵폭격기랑 그다음에 SLBM,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입니다. 근데 북한이 우리 이 세 가지를 다 준비를 하고 있다. 네. 이런 걸 보여주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가 오늘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